반갑습니다. 우리 중세 기독교 연대기 오늘 8번째 시간 우리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십자군의 전시대. 드디어 이제 십자군이 등장하는 시기입니다. 사실 우리 십자군 뒤에 좀 이따 설명해 드리겠지만 딱히 십자군이 성과를 거둔 게 없어요. 거의 1차 때만 조금 성과를 거두고 해서 나머지는 다 거의 지리멸렬해가지고 뭐 여러 차례 십수 차례 이렇게 공격을 했지만 사실 뭐 크게 역사적인 의의는 크게 많이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 그것이 가지고 있는 파생시키는 이제 문제들이 이제 조금 있었죠. 뭐 거기 직접 들어갔을 때 좀 더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43페이지 펴시면 되겠고요. 오늘 배울 연도는 1073년 11세기 후반, 그래서 1203년까지 13세기까지 이제 거의 한 11세기 후반부터 12세기 전반에 걸친 좀 긴 시간 동안의 이야기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주요 인물은 그레고리우스 7세. 이 사람 기억해야 될 만한 인물입니다. 대표적으로 중세의 교회 개혁을 추진했던 교황이 있다면 한 사람은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레오 9세, 그리고 또 한 명이 그의 사상적 후계자라고 할 수 있는 이 그레고리우스 7세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힐데브란트입니다. 예, 바로 그레고리우스가 브루노 시절에 같이 왔던 그 동료 수도사 중 한 명이었던 동료? 네, 같이 이제 왔었던 그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알려진 그 사건과도 관련됐던 교황이죠. 하인리 4세는 하인리 3세 아들입니다. 지난 시간에 나왔었죠. 하인리 3세. 그 3명의 교황이 난립했을 때 그걸 정리했던 인물이 하인리 3세였죠. 그 아들이 이제 하인리 4세인데요. 역사적으로는 카노사의 굴욕에서 굴욕당한 황제로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 뒤에 이야기도 오늘 나오죠. 우르바누스 2세는 또 기억해야 될 만한 인물인데 바로 십자군을 추동했던 바로 그 인물입니다. 이끌어갔던 바로 그 인물이죠. 자, 44페이지 보시죠. 자, 1073년 그레고리우스 7세가 새로운 교황이 됩니다.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죠. 원래 이름이 힐데브란트였습니다. 힐데브란트. 이탈리아식 발음으로 하면 일데브란토가 되겠는데요. 네. 힐데브란트라는 인물입니다. 전임 교황이 이제 장례식을 이제 나가는데 이 사람의 이 경건함과 이 유명은 다 알려졌던 거죠. 이 교회 개혁에 관한 의지나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알려졌기 때문에 전임 교황들을 이제 옆에서 보조하면서 시민들이 당신이 다음번 우리 교황이 되어야 된다고 막 와가지고 시 집회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막 거기에 이제 그래서 여러분의 뜻이 그렇다면 해가지고 이제 교황 자리에 이제 앉기로 결단을 하죠. 근데 생각해보면 지난번에 누구였습니까? 레오 9세가 자신의 사상적 선배라고 생각했던 레오 9세가 어떤 결정을 통과시켰냐면 교황은 어떻게 뽑힌다? 추기경들의 선출에 의해서 뽑히게 된다라고 알려져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어떻게 교황 자리에 좀 오르게 된 거예요? 사람들, 시민들이 막 오르라고 해가지고 그 자리에 오르게 된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이제 세웠던 규칙이, 명문화된 규칙이 깨져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뒤늦게 이제 추기경단에서 당신을 교황으로 선출하겠다는 결의를 받아내긴 하는데 아무튼 순서가 약간 매끄럽지 못했던 것만은 분명합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그를 공격하는 사람들의 빌미를 주게 되는 거죠. 자, 또 이 그레고리우스의 꿈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고 교재에도 나오지만 교황직 아래 전 세계의 교회를 통일하는 거였어요. 교황직 아래, 이게 중요합니다. 교황직 아래. 교황을 가장 머리에 두고 그 아래에 있는 전 세계 교회들이 교황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기를 이것을 간절히 원했어요. 그래서 그가 추진했던 것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을 여러 민족의 언어로 번역하는 것을 금지하는 거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일단 몇 가지가 있을 텐데요. 일단 처음으로 그냥 가장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이것을 무슨 뜻인지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을 당시 라틴어로 보통 성경으로 된 것을 사용했었으니까 라틴어를 사용했던 교황청을 중심으로 한 해석만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강조하기 위함이었을 겁니다.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러면 이 당시에 자국의 언어로 자기 나라 말로 된 성경 번역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누가 있겠냐는 거죠. 누가 있었을까요? 지금 우리가 배웠던 것들 중에 이미 지금 나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루시족을 비롯한 저쪽
동방계열, 동방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지금 번역을 해가지고 갖고 있었단 말이죠. 그럼 생각해보면 성경 번역하면 안 돼라고 이야기한다면 이거 누구를 공격하는 겁니까? 동방교회 쪽에 영향을 받고 있는 이쪽 사람들, 너네 그러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한편으로는 동방교회에 대한 견제 의미이기도 하고, 성경 번역하면 안 된다, 그걸 이단이다, 파문한다, 뭐 이렇게 위협하고 했던 것은 번역에 대한 해석을 나만 하겠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니들이 하면 저쪽 말 따르면 안 돼. 저쪽에서 주장하는 거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돼. 왜냐면 이렇게 번역하는 것 막 강조했던 곳은 동방 쪽에서 막 이런 것들을 막 강조했었으니까 저쪽 말 들으면 안 돼. 막 이런 의미도 있었겠죠. 아무튼 교황의 수익권을 대단히 많이 강조했어. 이게 이제 황제와 싸우면서 이 부분이 점점 더 강화되고 과격해집니다. 그래서 1075년에 이게 이제 어떤 때였냐면 교황하고 황제하고 대판 싸울 때였어요. 1075년 이 여간이. 그때 어떤 발표까지 하냐면 거기 나와 있죠. 교황의 권위에 관한 21개조, 27개조의 문건을 발표했는데 거기 보면 이런 구절이 있는데 로마 교회는 절대 오류를 범한 적도 없고 오류를 범하지도 않을 것이고 심지어 교황은 황제를 폐위시킬 권한도 가지고 있다라는 내용이 이 27개조 문헌의 결의에 등장을 합니다. 이게 아주 흥미로운 주장이에요. 로마 교회는 절대 오류를 범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사실 이건 누구의 주장이냐면 교황을 가리키는 이야기죠. 우리가 흔히 아는 교황모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들어보셨습니까? 네. 교황무오 오류가 없다는 얘기죠. 교황은 오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주장이 나온 것은 이 시대보다 더 오래전이었어요. 고대 말쯤 이제 로마 주교의 권위가 한참 높아졌을 때 이게 초기 기독교 시대의 말기에 이제 기억나십니까? 혹시 지난 강의 배우신 분들 레오 1세라고 혹시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실질적인 최초의 교황이라고 알려져 있는 레오 1세 이방인들 막 쳐들어왔을 때 가가지고 막 대신 협상하고 교회는 때리지 말아라, 교회로 도망친 사람도 공격하지 말아라 막 협상했던 인물이 있잖아요. 아틸라 만나서 협상하고 나중에 반달족의 뭐 겐세리크 만나가지고 협상하고 그랬던 인물 다들 기억나시죠? 들으니까 그죠? 이름은 생각 안 나도 대충 그렇게 일했던 사람이 있다라는 거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그 이후로 로마 주교에 대한 권위가 막 높아지면서 이런 주장까지 나타나기 시작을 했는데 널리 인정받는 얘기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때가 되면 1075년 이 시대가 11세기가 되면 이런 주장을 아주 공식적으로 하기에 이릅니다. 교황은 오류가 없었고 앞으로도 오류를 범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제 저것을 아주 공식적으로 교회 회의를 통해서 결정한 건 언제냐면 1870년입니다. 한참 후죠. 1870년 비오라는 이름의 교황이 있었습니다. 비오 9세. 비오 9세 때 이 교황 모호설, 소위 말하는 교황 모호설을 통과. 근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교황 모호설하면 교황은 아무런 잘못을 안 할 거다, 안 한다라는 얘기로 들리잖아요. 근데 사실 그런 건 아니고요. 저걸 잘 뜯어보면 특정한 조건을 만족시킬 때 교황이 선포하는 내용에는 오류가 없다라는 내용이에요. 이제 특정한 조건이 긴데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긴데 정리를 해보면 이런 겁니다. 모든 문제에 관한 얘기가 아니고 신앙과 도덕에 관한 얘기에 대해서 또 교황으로서 이야기할 때, 개인으로서 이야기할 때가 아니고 그냥 어디 앉아가지고 뭐 밥 먹다가 하는 이야기가 무모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교황 자리에 앉아서, 그러니까 교황의 권력 있는 그 자리에 앉아서 교황으로서 신앙과 도덕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충분한 교회의 학자들과 사람들의 연구의 결과로 사도적 권위에 힘입어 선포할 때 그 주장은 무효하다라는 얘기예요. 복잡하죠? 그러니까 교황이 얘기하는 아무거나 다 무효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아주 공식적으로 교황 자리에서 잘 연구된 결과를 받아서 교황의 이름으로 그 권위로 신앙과 도덕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말할 때 그것은 오류가 없다는 이야기고, 가톨릭 역사가들, 가톨릭 학자들도 그러면 이 교황 무효가 적용되는 주장이 몇 번이나 있었냐라고 이야기하면 5번에서 7번, 최대 7번밖에 안 된대, 역사상. 역사상 5번 내지 7번의 명령 선포를 했을 때만 무효한 이 조건을 다 만족시킨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교황이 그 중세 지금 우리가 역사만 봐도 온갖 별의별 나쁜 짓 다 하고 정말 방탕의 극치를 달렸는데 무슨 교황이 말한 게 무엇하냐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튼 이제 이거는 한참 후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주요 교황 모설에 이 조건을 입각해서 선포됐던 것 중에 오류가 없다고 주장하는 주장들이 뭐가 있느냐? 뭐 요거 정도는 알면 괜찮겠죠? 뭐가 있냐면 무염수태설입니다. 네. 저도 이건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든 것 같아요. 이름 이렇게 번역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자성어 너무 좋아해요. 다 사자성어, 이신, 친인이 다. 무염수태가 무슨 말이냐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할 때 원죄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잉태하셨다. 이게 무염수태입니다. 무염수태입니다. 아무런 그 죄의 영향력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잉태했다. 이게 이제 교황 무호설의 조건에 입각한 선포 중 하나였어요. 어디에도 그런 성경에 그런 구절은 나오지 않아요. 또 하나의 주장이 이것도 마리아와 관련되어 있는데 뭐냐면 성모 승천입니다. 마리아가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라는 주장을 방금 말한 그 조건에 맞춰가지고 선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오류가 없는 주장이어야 되는 거죠. 당연히 이제 이 내용들은 성경에 나오지 않는 내용들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몇 개가 있는데, 많으면 7번, 적으면 5번 정도 이런 명령에 근거해서 내렸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건 이제 오늘날 가톨릭 교회에서 이제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여튼 이런 것들이 근원에 따져 올라가 보면 사상적 근원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오늘 나오는 바로 이 그레고리우스 7세가 주장했던 아주 과격하게 주장했던 이 주장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 주장은 이제 조금 있다 하긴 했지만, 이런 식으로 교황의 권위를 막 강조하고 높이니까 이것을 당연히 안 읽고 왔던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거 싫어했던 사람들도 존재했을 겁니다. 특별히 신성 로마 제국의 당시 황제였던 하인리 4세가 이 주장을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교황권이 강해지면 자기 제국 내에서 교황의 권위가 높아진다는 이야기인 거고, 그러면 자신의 권위가 상대적으로 떨어질 거다라는 우려를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특별히 성직에 관련돼서는 내가 임명해야 된다, 황제가 임명할 권리를 가져야 된다라고 주장하기에 이릅니다. 사실 이거 프랑크족의 왕국들, 프랑크 왕국의 후계자들에서는 반복적으로 이제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인데, 그게 이제 건수가 있었는데 1075년에 나타났던 거예요. 1075년에 방금 그 선포하기 전에 일어났던 이야기예요. 1075년에 교황이 하도 성직자들 성직매매 금지한다. 성직매매 금지하는 건 뭐냐면 권력자들이 네 맘대로 돈 받고서 임명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교회의 자리는 교회의 성직은 교회가 임명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이에요. 하도 그렇게 강조를 하면서 밀라노에서 그 지도 보이시죠? 밀라노가 어딘지? 밀라노에서 성직 강요, 그러니까 성직자 그 독신제도, 그러니까 성직 매매와 관련해서 독신제도를 너무 강조하니까 이것에 대해서 반발이 크게 일어납니다. 그 교황의 반대는 폭동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거기서 폭동이 막 일어나니까 이 틈에 좋다 해가지고 황제가 나서서 그럼 그 동네에다가 내가 임명하지라고 해서 지금 보시면 밀라노가 독일, 당시 신성로마 제국이라고 불렸던 유럽과 가까운 곳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독일 황제로서는 이 지역에 대한 영향력도 자기가 발휘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사실은 이 지역은 이제 랑고바르디족 후손들이 여기 이제 살고 있었던 그 땅이었는데, 여튼 그렇게 딱 주장을 해서 거기를 자기가 마음대로 임명을 하게 됐어요. 그렇게 되니까 교황이 나타나가지고 네가 뭔데, 황제가 뭔데 주교 자리를 임명하냐라고 하면서 해임됐던 주교를 다시 임명을 시켜요. 그렇게 되니까 황제 쪽에서 약간 기분이 확 상했겠죠.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한 가지 조치를 더 하는데 뭐냐면, 지난번에 임명되었던 주교는 불법적인 임명이고 이것을 이것을 실제로 추진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성직 매매자들이다. 그 사람들을 이 신성 로마 제국에서 쫓아내야 된다라고까지 요구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황제 자기 말 따라가지고 신하들이 한 거 아니에요. 얘네들 쫓아내는 건 황제의 권위가 손상되는 게 이만저만 아니겠죠. 당연히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1076년에 보름스는
독일 왕국의 중심부에 있었던 도시입니다. 이 보름스는 정상적으로 하면 다음 학기 때 배우게 될 종교개혁에서도 아주 중요하게 나오는 그 지역인데, 이 보름스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저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가 선출된 것이 불법이다라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설명해드렸지만 그가 처음에 교황으로 선출될 때 절차가 조금 껄쩍지근한 데가 있었어요. 원래 법대로라면 추기경단에서 선출돼야 되는데 그레고리우스는 시민들에 의해서 먼저 추대되고 나중에 추기경단의 추임을 받은 형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절차상의 문제가 있으니 그의 교황 선출은 무효다라고 주장하면서 그는 가짜 교황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레고리우스도 가만히 있지 않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까 그런 내용들 발표했던 그 문건들을 근거로 해서 로마 교회가 내린 결정은 무효하고 앞으로도 무효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까 그 무슨 결정을 내렸었습니까? 교황은 황제를 폐위시킬 권한이 있다라고 주장하잖아요. 근데 이 주장이 뜬금없이 나온 게 아니라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배웠어요. 이런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교황이 어떤 나라의 왕을 폐위시켰다는 적이 있어요. 역사가. 언제 있었는지 기억나십니까 혹시? 네?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적이었어요. 네, 그렇죠. 배웠었어요. 네,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프랑크 왕국의 첫 번째 왕조 메로비우스 왕조의 마지막 메로비우스 왕조의 마지막 왕이 있었고 그 다음 새로운 왕조가 뭐냐면 카롤루스 왕조잖아요. 네. 카롤루스 왕조의 첫 번째 왕이 누구였습니까? 피피누스. 네. 피피누스 3세였죠. 네. 이 사람이 왕위에 오르려고 할 때 누구의 도움을 받았냐면 당시 교황이었던 자카리우스라는 인물한테 가서 물어봤다, 문의를 했댔잖아. 그때 자카리우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무능한 왕이 다스리는 것보다 백성들한테는 더 유능한 새로운 통치자가 있는 것이 옳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면서 그 당시에 프랑크 왕국의 왕을 폐위시켜버리고 새로운 왕을 세웠던 전력이 있어요. 근데 사실 이거는 교황의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당시 피피 실권을 가지고 있던 피피의 3세가 교황을 어떻게 보면 이용하려고 했던 그 공식적인 프로파간다라고 해야 될까? 선전이었어요. 그죠? 근데 그 주장을 200년 넘게 후에 그걸 때로 받아가지고 교황과 그랬던 교황 그 측근들이 발표를 하기를 이미 교황, 야, 너네 왕의 선조가 지금 따지고 보면 신성로마 제국의 그 앞선 왕조가 이게 프랑크 왕국이었잖아요. 왕조는 바뀌었지만 프랑크 왕국이에요. 동프랑크 왕국이 지금 신성로마 제국 된 거 아닙니까? 사실상. 눈에 앞서서 그런 의미 전례도 있고 그런 왜 교황은 어떤 통치자를 임명할 수도 있고 폐위시킬 수도 있다라는 주장을 이렇게 끌고 나왔는데 이게 먹혀 들어오는 거죠. 근데 정확히 얘기하면 사실 이 말을 믿었다기보다는 당시의 정치적 상황을 적절하게 이용한 면이 있었습니다. 지도 보시면 44페이지 하단부에 지도 보시면 독일 왕국이 있었는데 거기 주요한 지역들이 몇 개 조그마한 것으로 표시되어 있죠. 저기 북쪽에 작센 지역, 아주 유명한 물이 작센 지역, 네덜란드 그 인접한, 그리고 로렌, 남쪽에 프로방스, 동남쪽에 바이에른 지역, 그리고 모라비아 지역까지. 이 지역에 아주 높은 귀족들이 황제에 대해서 호시탐탐 자리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권위가 적지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교황이 선포를 하는 거죠. 교황에게 이런 역사적 전례도 있고 이런 권위가 있는데 그래서 내가 이 교황의 권위로 이 황제 하임리 4세가 독일과 이탈리아를 통치하는 것을 금지한다. 그리고 그에게 앞서서 했던 모든 충성 맹세는 이제부터 무효다라고 선언을 딱 해버린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안 그래도 그 왕의 자리를 누리고 있었던 큰 귀족들이, 대귀족들이 이것을 기회로 삼아가지고 황제에 대해서 반발하는 움직임을 크게 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 주장이 내렸을 때 이쪽에서는 반란도 일어나고 있었어요. 황제에 대항하는 귀족들의 반란도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렇게 돼버리니까 하임리히가 어려운 지경에 빠지게 된 거죠. 반란이 일어났으니까 그걸 진압을 해야 되는데 진압을 자기 힘으로만 어떻게 합니까? 다른 귀족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같이 진압을 해야 되는데
이 독일이라는 왕국, 독일 왕국 자체가, 신성로마 제국 자체가 어떤 황실의 정통성, 뭐 피를 이어받았기 때문에 황제에 오른다는 의식이 별로 없어요. 프랑크 쪽 자체가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예, 특유의 그런 게 있어요. 이 황제들도 어떻게 뽑히기 시작하면 귀족들이 모여가지고 회의에서 뽑혔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후에 이제 선제후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선제후, 선거권을 지닌 제후들이에요. 이 재밌는 표현이죠. 황제가 있고 그 밑에 있는 신하들인데, 귀족들인데, 이 사람들이 황제가 누가 될지를 뽑을 수 있는 선거권을 가지고 있어요. 5명의 선제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제후라는 개념은 되게 독특한 개념입니다. 왕권이 아직 충분히 강하지 않으니까 그런 이제 기능이 있는데, 이 당시 동네가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황제가 이렇게 되니까 그 선제후들이 가만히 있지가 않은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하임리가 점점점 위기에 몰리게 됩니다. 반란은 진압이 안 돼, 도와줄 힘도 없어, 도리어 다른 쪽에서도 세금세금 눈치 보면서 자기 힘 키우려고 해. 뭐 이렇게 돼버리니까 하임리가 어쩔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 뭐 교재에 써있지 않았지만 그 저간에 보면은 아주 대단한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교황 쪽에서 아주 배팅을 아주 배짱 있게 부려요. 100일 내로 와가지고 무릎 꿇고 회개하지 않으면은 너는 완전 다 이제 추방해버리고 뭐 없애버리고 막 완전 위협하기 시작해요. 근데 째깍째깍 날짜는 다가오는데 상황은 도대체 안 풀리니까 어쩔 수 없이 아내와 2살 난 아들을 데리고 한겨울에 알프스 산을 넘어서 교황이 있는 카노사 성으로 가서 사흘 동안 무릎 꿇고 회개를 합니다. 예. 교황이 나와보지도 않아요. 카노사로 왜 그럼 교황이 가냐면 로마에 아니고 카노사로 왜 갔냐면 여기가 요새예요. 산간 지역에 있는 요새예요. 황제가 온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내심 이제 교황도 혹시 이게 이놈이 군대 몰고 와가지고 공격하려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로마를 피해서 들어간 거예요. 요새로 들어간 거예요. 딱 들어갔는데 온 걸 보니까 아주 수수한 옷차림으로 와가지고 애 안고서 부인이랑 같이 해가지고 무릎 꿇고 회개를 하는 거예요. 교황이 바로 안 나갑니다. 사흘이나 기다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선전효과인 거죠, 이건. 교황이 황제를 이겼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선전효과입니다. 자, 그렇게 공개적인 회개를 한 게 1077년이에요. 이게 일명 카노사의 굴욕입니다. 이거 굴욕이라고 이름 붙인 사람들은 누구 입장인가요? 황제파겠죠. 예. 교회 쪽에서는 카노사의 승리라고 아마 기록했겠죠. 예. 아무튼 이 카노사 사건이 벌어진 게 1077년입니다. 이것을 계기로 전 유럽의 교황에 대한 그 입지가 이전과 비교했을 정도로 쫙 뻗 올라갑니다. 황제도 뭐 꼼짝 못하는구나, 뭐 이게 이제 쫙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레고리우스가 이것을 바탕으로 조금만 더 섬세하고 정교하게 교회개혁을 추진했더라면 조금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었을 텐데 여기에서 그 선을 못 지켰던 것 같아요. 그렇게 엄청나게 승리를 이기고 나니까 이제 자기가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아마 그런 생각이 들었나 봅니다. 바로 다음 보시죠. 그래서 간신히 이제 황제가 용서를 받았어요. 근데 죄 지은 사람이 그렇게 절실하게 회개를 하면 성직자 입장에서는 그 회개를 받아주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이게 정치 투쟁으로만 보면 회개 안 받아줘도 꺼져버려 해버리면 그만인데 아무튼 교황도 성직자의 한 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했을 때 어떤 교회법을 들고 와서 이것을 거절할 수 있는 명분이 없는 거죠. 어차피 지금 이거 명분 싸움 때문에 하는 건데 교황 쪽에서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걸 받아줘요. 그럼 받아주는데 뒤끝이 있어요. 그러니까 양쪽 다 조금 그래요. 자, 아무튼 황제가 본국으로 돌아가서 이제 상황이 바뀌었잖아요. 이제 다시 황제가 공식적으로 임명하게 됐고 올라가게 됐고 그리고 충성 맹세도 다시 이전에 했던 것들을 그대로 이제 다시 허락하는 승인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귀족들도 이전과는 다르게 됐던 거죠. 틈을 노리면서 자기가 그 자리에 올라갈까를 고민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의 힘을 몰고 와서 작선 지방에서 일어났던 반란을 진압을 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즈음에 교황이 다시 한번 판문을 해요. 이건 뭔 뒤끝입니까? 자기가 풀어줬는데 별다른 다른 일도 없었는데 다시 한번 판문을 해버려요. 그렇게 되니까 황제도 이번에는 가만히 있지 않게 된 거예요. 상황이 조금 바뀌었어요. 일단 반란이 진압이 됐고 교황이 명분 없는 두 번째 판문을 함으로써
첫 번째 파문이 가지고 있던 무게감과 두 번째 파문이 가지고 있는 무게감은 전혀 다른 것이 됐거든요. 계속 말씀드리면 이건 사실 명분 싸움인데, 이 명분 싸움, 두 번째 파문은 명분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교황의 명령을 빙자하면서 황제에 대해서 적대적인 자리로 돌아서려고 했던 귀족들도 이 두 번째 파문에 대해서는 그렇게 첫 번째와 같은 반응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번에 몰리게 된 건 교황 쪽이었던 거죠. 그래서 군대를 몰고 이번에는 처음에는 둔더핀 알프스를 겨우겨우 혼자 넘어왔던 이 황제가 이번에는 군대를 잔뜩 몰고 와가지고 로마로 진군합니다. 할 수 없이 그레고리우스가 쫓겨나게 되죠. 그래서 로마에서 겨우 목숨을 부지해가지고 도망쳐요. 그리고 황제가 다른 교황을 임명을 해요. 근데 가톨릭의 공식적인 교황 연대 표에는 황제가 이때 당시 황제가 임명했던 교황은 이름은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레고리우스가 죽었던 1085년까지 공식적인 교황은 그레고리우스예요. 그 앞서서 그 몇 년 동안 임명됐던 교황은 가톨릭 공식 역사에는 대립교황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불려요. 그러니까 정통성 있는 교황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그가 죽을 때까지 교황직을 담당하는 걸로 이제 그렇게 보니까요. 자, 그러니까 이 카논세 굴욕을 전후한 1077년, 그러니까 11세기 말 전후에 교황권과 황제권이 서로 다툼이 아주 심했어요. 그런데 이 시기가 되면 교황권이 조금 더 우세한 느낌을 보이게 됩니다. 물론 그레고리우스 7세가 뭐 말년이 좋지는 않았지만 그 이후의 교황들도 계속해서 황제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고 또 어떤 독립적인 교회의 권위를 주장하려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고 사실 그 시초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직접 맞짱 떠가지고 이겨본 경험이 생기니까. 사실 이겨본 경험이라는 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네. 프로야구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프로야구도 시즌 전적 보면 앞에서 계속 싸우기만 하면 졌던 팀이면 괜히 만나면 부담스럽고 괜히 실책하고 그렇게 되거든요. 사실 교황권과 황제권 사이의 대결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싸웠던 건 뭐 이전에도 몇 번씩 있었는데 그 전까지는 황제권이 조금 더 우세했었어요. 막 교황 임명해버리고 막 그랬었는데 이게 이제 틀이 바뀌게 된 거죠. 이게 이제 아주 흥미로운 그 결과를 이끌어내게 됩니다. 바로 그 뒤에 나오는 십자군 전쟁까지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자, 서방교에서 이제 그런 일이 있었을 때 동방은 어땠느냐? 이 당시 동방을 지배했던 아무튼 동방의 맹주라고 불릴 수 있는 게 동로마 제국이었는데 사실 동로마 제국해도 이 시기에 동로마 제국 영토는 겨우 이제 그리스 뭐 이쪽 조항 그리고 여기 약간 소아시아 약간 가지고 있나 말까 뭐 그런 상황이었어요. 사실 예전에 비하면 정말 많이 쪼그라들었겠죠. 근데 동로마 제국이 점점점 어려워졌던 것은 동쪽에서 밀고 들어왔던 셀주크 기억나시죠? 지난 시간에 동쪽에서 계속해서 서쪽으로 밀고 들어왔던 셀주크 제국의 위협을 받아가지고 동로마 제국이 계속 밀리고 밀려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셀주크도 유목민족이잖아요. 유목민족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 뭐였습니까? 그렇죠. 죽고 나면 이 사람을 땅을 분배를 해주게 돼요. 이건 우리가 서유럽에 있는 프랑크족들에서도 우리가 자주 봤던 모습인데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교재 보시면 3대 술탄이 1대 술탄은 누굽니까 참고로? 토그리를 이름 되게 안 외워지죠? 그러니까 시험에도 이름 안 나오니까 별 생각도 안 하시고 있잖아요. 그죠? 토그르. 이름도 잘 안 외워지는 토그르. 3대 술탄이 말리크 샤라는 인물이었는데 이 사람 때 굉장히 넓어집니다. 동쪽으로 한참 그러니까 예전에 뭐 페르시아 영역 전체까지 이렇게 먹을 정도로 굉장히 커졌는데 이 토그르 말리크 샤가 죽었어요. 1092년이에요, 이게. 1092년 말리크 샤가 죽으면서 그의 영토가 아들들과 신하들에게 나눠져요. 동생도 있네요, 거기 보니까. 그래서 5개의 영역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처음에 이제 이 지역은 룸 술탄국이라고 있었잖아요. 원래 앞서서 세웠던 토고가 세웠던 룸 술탄국이 있었고. 기억나시죠? 룸이 무슨 뜻이라고요? 로마라는 뜻이었죠. 자, 그리고 이 시리아 지역. 시리아 지역. 이거 지도를 너무 저쪽으로 저쪽 끝머리가 안 나오는데 교재 보시면서 들으십시오. 저기다 쓸 수는 없으니까 교재 보시면서 들으십시오.
페르시아 지역, 이쪽 남부에 한 여기까지가 페르시아 지역이죠. 여기 조금 넘어가는 페르시아 지역. 그리고 그 북쪽으로는 호라산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아랄의 남쪽에 있습니다. 지도를 좀 그려볼까요? 그래도 이 친구는. 자, 소아시아가 있고요. 소아시아가 있고, 카스피아가 있고, 네, 아랄해가 있죠. 네. 여기는 아라비아 반도고, 여기가 이제 인도로 빠지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룸 술탄국이 있고, 시리아가 있고, 페르시아 영역이 있고, 그리고 호라산이라고 불리는 좀 동쪽 끝으로 붙어있는 호라산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가 이쪽 끄트머리에 붙어 있었던 키르만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지금 인쇄 상태가 되게 안 좋아요. 근데 원래 원고는 아니랬는데 색깔 배색을 좀 잘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색깔을 좀 바꿔야겠는데. 자, 아무튼 이렇게 제국이 셀주크 제국이 분열돼 버린 거예요. 각 지역별로 나눠져가지고 분열되고 나면 그 다음은 뭐 할까요? 자기들끼리 싸우겠죠. 그렇죠? 분열되고 나면 지들끼리 나머지 땅 먹겠다고 서로 싸우게 됩니다. 그러면 셀주크 제국이 외부로 힘이 뻗어나가지 못하고 내부에서 소모되는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틈을 노려서 동로마 제국 황제가, 당시 황제 이름이 누구냐면 알렉시우스 콤네누스라는 인물인데, 이 알렉시우스 콤네누스가 이 틈을 노려서 셀주크 제국에게 뺏겼던 이 지역을, 이 땅들을 회복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이 생각 자체는 아주 시적절한 판단이었을 겁니다. 적들이 분열돼서 서로 싸우고 있을 때 공격해서 빼앗겼던 영토를 되찾겠다. 뭐 이게 의견 자체는 대단히 좋았겠죠. 문제는 뭐냐면 뜻은 있는데 힘이 없는 거죠. 예. 하도 맞다 보니까 때릴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적이 이제 넘어졌는데 가서 때릴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힘을 도와줄 사람들이 필요했어요. 근데 누굴 도와주겠어요? 지금 상태를 보시면 남쪽은 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이슬람이에요. 이슬람 세력이에요. 남쪽에서 그럼 도와주진 않겠죠. 같은 이슬람이니까. 물론 파는 좀 다르다고 하지만. 그러면 도와줄 데가 어디냐면 서방교회가 있는 거죠. 서방 쪽. 근데 당시 황제가 누구였냐면 하임리 4세였어요. 하임리 4세가 동로마 황제 도와주겠다 거기까지 올 수 있느냐? 없죠. 왜냐면 하임리 4세는 반란 진압하러 다니느라 정신없어요. 그 왕하고 싸우고 나서 그 뒤로도 이제 정신이 없어요. 계속 여기저기 반란 진압하러 다니고. 그러니까 황제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다면 서쪽 세계, 서방 세계에 또 한 명의 권위 있는 인물 누굽니까? 교황인 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시기가 되면 교황의 권위가 이전과는 다르게 굉장히 높아져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이 당시 교황이 바로 우르바누스 2세였습니다. 그래서 동로마 제국 황제인 콤네누스가 우르바누스 2세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1095년 3년 후에 말리크샤가 죽은 다음에 우르바누스 2세가 서프랑크 왕국의 클레르몽에서 우리는 투르크족과 싸우는 동료들을 도와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근데 정확히 얘기하면 셀주크, 투르크라고도 이름을 부르긴 하는데 요새 학자들은 이게 꼭 투르크족만 거기 있었던 건 아니니까 투르크족이라고 부르는 건 좀 그렇다. 근데 서방에서는 그냥 통칭해서 그냥 그렇게 불렀던 것 같아. 그런 이름을 부렸던 것 같아. 뭐 훈족이니 투르크족이니 타타르족이니 이런 그냥 통칭하는 이름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근데 아무튼 교황의 말이니까 그대로 이제 옮겨본 겁니다. 투르크족들과 싸우고 있는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 기독교인 우리 동료들이 도와줘야 되지 않겠냐? 또 우리의 성지, 우리 주님의 성지 예루살렘의 적들로부터 무슬림으로부터 탈환해야 된다. 같은 기독교인을 상대로 불의한 전쟁을 벌이는 대신에 불신자들과 맞서 싸워라. 하나 더 있어요. 이교도들과 싸우다 죽는 사람은 바로 죄사함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이거 누구 주장과 비슷합니다. 요새 지하디스트들이 주장하는 적들과 싸우다가 죽으면 바로 낙원에 갈 것이라는 주장과 비슷하죠. 자, 근데 이런 주장을 할 수 있었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교회가 굉장히 큰 권위를 가진 것으로 여겨지고 있었다는 뜻이기도 하죠. 죄사함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는 교황이 네가 죽고 나서 뭐 어떤 대접을 받을지 어떤 상태에 놓일 수 있을지를 교황이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것처럼 여겨지고 있었다는 거죠. 권위가. 현세만이 아니라 내세까지 이르렀다는 어떤 그런 위치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주장하게 되니까
이 교황의 약속에 수많은 귀족들과 영주들이 호응을 해옵니다. 가만 보시면 왕들이 호응해 오진 않아요. 그죠? 귀족들과 영주들이 호응해. 근데 서프랑크 왕국이니까 그래요. 서프랑크 왕국의 왕조, 카페 왕조는 힘이 실권이 별로 없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실제로는 귀족들이 다 지지고 볶아면서 자기들끼리 막 싸우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와가지고 니네 동족끼리 싸우면 그거 안 된다고 그래 몇 번이나 얘기했어 하면서 저 이방 민족들과 싸워라. 저 이방인들, 불신자들과 싸워라. 내가 너네 지켜주겠다. 너네 혹시 싸우다 죽어도 내가 천국 가게 보장해주겠다. 얘기하니까 이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지게 된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당시에 이렇게 오랫동안 싸우면서 기사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던 거죠. 이 사람들이 저기 가면은 성지에 가면은 너네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많다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그러면 거기 가야지. 여기서는 지지고 볶고 싸워도 레드 오션이야 이 동네는. 그때 절로 가면 블루 오션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케이 우린 절로 가야겠다 해가지고 귀족들이나 영주들이 잔뜩 모여가지고 다 같이 달려들어갑니다. 그래서 1096년 출전을 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도착하냐면 콘스탄티노폴리스에 도착합니다. 콘스탄티노폴리스에 도착을 해가지고 도착하니까 이제 황제가 막 잘 왔다고 막 파티도 열어주고 막 환영식하고 막 난리도 아니었겠죠. 근데 딱 왔을 때 보니까 황제가 얘네들을 딱 보니까 완전 지휘 체계가 통일이 되지 않아요. 일단 지휘 체계가 통일되지 않고 누구 한 명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긴 했는데 내가 짱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긴 했는데 그 다른 사람들은 그냥 말은 안 하고 있을 뿐이지 다들 호시탐탐 하나 얻어보겠다 그런 생각 가진 애들이 잔뜩 몰려온 거예요. 황제가 보니까. 그래가지고 약속을 하나를 받아내는데 이 약속 참 거시기하게 넣어보시면 앞으로 우리 적 셀주크와 싸우게 되면서 탈환한 지역들이 있을 텐데 원래 동로마 제국이 갖고 있던 땅은 동로마 제국 황제에게 반환하기로 한다라는 약속을 하기로 거기 약속을 요구를 합니다. 어떻게 이 사람들이 왔는데 군대는 몰고 왔지만 병력은 있지만 거기에 필요한 이게 싸움이 병력으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보급으로 해야 되는데 보급도 필요한데 그런 것들은 동로마에서 대주기로 했으니까 안 대주면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케이 하고서 신나게 이제 올라갑니다. 그래서 길을 넘어서 지도 보시면 이제 이 시기에 제1차 십자군이 거쳐갔던 그 지역들이 이제 거기 쭉 나오는데요. 먼저 건너자마자 바로 나오는 니케아 지역을 함락을 시킵니다. 그리고 해안 지역을 따라서 이 해안 지역 뭐라고 부른다고 했나요? 이오니아라고 부른다고 했죠. 이 해안 지역을 쭉 따라가면서 스미르나 성경에 서머나죠. 사르디스 4대입니다. 필라델피아, 에페소스 이거 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지역들이죠. 여기를 쫙 거치면서 서쪽을 쫙 함락을 시킵니다. 그리고 에데사를 찍고 안티오크를 거쳐서 마지막에 예루살렘까지 가는 이제 행로를 하는 거죠. 이게 쭉쭉 나갑니다. 쭉쭉 나갑니다. 그래서 10월이 될 때까지 1096년에 이제 출발 콘스탄티노플에 도착해가지고 도착을 그 이듬해까지 이제 군대를 모아가지고 여기까지 슬슬 이제 왔을 거 아닙니까? 와가지고 그 이듬해가 돼서 1097년 돼가지고 건너가서 여기를 쭉 함락을 시켰어요. 대단한 일입니다. 그 10월에 1097년 10월에 안티오크를 포위해서 결국에는 함락을 시킵니다. 반년 만에 함락을 시켜요. 그러고 나서 한 일이 뭐냐면 성내에 살고 있던 주민들을 학살하는 거였어요. 다 죽여버렸어요. 다 뺏고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안티오크가 함락된 것을 들은 셀주크에서 이것까지 가만두면 안 되겠다는 위기의식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싸우름을 멈추고 힘을 모아서 이 지역을 공격해 오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위기가 발생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때 사기극이 하나 벌어지는데요. 성 유물이 발견됐다라고 함께 따라왔던 한 사람이 한 수도사가 외쳤습니다. 그 성으로 들어가면 거기 사람들이 다들 불안불안했을 거예요. 온 군대의 숫자보다 셀주크가 일치 단결해가지고 일사불란하게 쳐들어오는데 이걸 어떻게 막겠어요? 막 다들 불안불안하고 있을 때 같이 따라왔던 십자군에 같이 따라왔던 성직자 한 명이 아마 수도사 한 명이 우리가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던 그 창이 이 성 안에 있다는
계시를 받았다 내가. 예, 계시를 받았대요. 그래서 나와 같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창을 얻으면 우리가 이 싸움에서 반드시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사람들과 데리고 가서 사람들과 함께 가서 땅을 막 파봤어요. 그때 뭐가 발견됐냐면 창촉이 발견된 거예요. 네, 그렇죠. 하필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딱 들고서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룩한 창이다. 이게 일명 성창입니다. 예, 거룩한 성자에 그 창은 그 무기할 때 그 창입니다. 성창. 예. 롱기누스의 창. 좋습니다. 예. 성창이 여기 발견했다. 우리가 이길 것이다 하니까 여기 왔던 병사들이 와 우리가 이겼다 싸우기 전에 해가지고 근데 이겼어요 실제로. 네, 실제로 이겼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안티오코라는 성 자체가 물론 십자군을 공격할 때도 반년 가까이 공략을 했을 정도로 함락시키기가 어려운 성이어서 잘 방비가 된 성이었고 쳐들어온 일단 함락됐다는 소리만 듣고서 빨리 가서 함락시켜야겠다라는 생각 갖고 군대만 몰고 왔지 충분한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포위를 했지만 함락이 되지 않고 적들이 결국 물러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대표적인 성인물, 앞서서 우리 성인물 하나 나왔었는데 기억나십니까? 앞서서 유명한 성인물 하나 있었죠. 참 십자가, 네. 투어 크로스, 네. 참 십자가 하나 있었죠. 네. 이 성창도 이제 여기서 이제 나왔던 그 얘기입니다. 이게 진짜인지는, 네, 아무도 모르죠. 네. 아무도 모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안티오크가 십자군이 함락을 시켰는데, 원래대로라면, 이 지역은 다 동로마 제국이 예전에 다스리고 있었던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동로마 제국에 반환을 해야 되는데, 반환을 안 합니다. 이제 왔던 십자군들이 슬슬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보헤몽이라는 인물이 이 안티오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자기의 나라를 세워요. 네. 또 그에 앞서서 여기 에데사를 비롯해서 에데사 공국을 세웁니다. 예. 그러니까 쥐들끼리 이제 막 자기들 나라를 막 세우기 시작해요. 보헤몽이니 보두행이니 이름 보시면 어느 나라 사람 같습니까? 프랑스 사람이겠죠. 아까 십자군 어디서 모집했다고요? 예, 서프랑크 왕국 프랑스에서 모집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이름이 다 그런 거예요. 남은 십자군은 더 남쪽으로 내려서 마침내 예루살렘을 함락을 시키는 1099년이에요. 이 일이. 여기서 예루살렘을 함락시킬 때 다시 한번 아주 극렬한 학살이 일어납니다. 사륙이 벌어집니다. 거기 살고 있던 일단 무슬림들,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 무슬림 하면 여러분 이슬람교를 믿는 남자들을 가리키는 이름입니다. 이슬람교를 믿는 여자들은 무슬리마라고 불러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가 있지만 안 되면 여자들 보고서 이렇게 무슬림이라고 부르면 틀린 얘기인 겁니다. 예. 아무튼 이슬람 교도라고 하면 되겠죠. 예. 그러니까 예루살렘 안에 이제 이슬람 세력이 거기를 지배하고 있던 데가 한참 지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슬람 세력도 거기 살았을 거예요. 또 유대인들도 거기 살았어요. 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들도 거기 살았어요. 그런데 가리지 않고 다 죽였어요. 예. 다 죽여버렸어요. 이게 아주 유명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고프와라는 사람이 그 동네를 차지하고서 예루살렘 공국을 세웁니다. 예루살렘 공국, 에데사 백국, 예루살렘 공국, 안티오크 무슨 공국 뭐 이런 식으로 자기들 나라를 다 세워요. 그리고 1차 십자군 끝냈습니다. 애초에 목적이 뭐였냐면 이교도들이 지배하고 있던 예루살렘을 해방시키자였잖아요. 예루살렘이 해방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나라를 세 개 세우고 십자군이 끝나게 된 거죠. 이 소아시아 서쪽 지역은 여기까지는 동로마 제국이 차지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남쪽 지역에 대해서는 저기 서유럽에서 온 귀족들이 이 지역을 이제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주 흥미로운 지금 지정학적 상황이 벌어진 거죠. 뭐 예루살렘 공국이나 뭐 에데사 백국이나 뭐 이런 나라들은 자기들 힘이 없어요, 별로. 자기들 뭐 사병들 끌고 와서 얼마 여기 있긴 하겠지만, 이 힘을 가지고서 이 사방에 강력하게 도전해오는 이슬람 세력을 어떻게 막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여기서 세웠던 조그만한 이 나라들은 서방의 지속적인 지원이 없으면 버틸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뭘 믿고 저기다 나라를 저렇게 지배해야겠다고 세웠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면 승산이 있다고 생각을 했었나 봐요. 그래서 그 이후에도 이런 일들이 계속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몇 번의 이제 십자군이 그 이후에도 있었지만 1차 때의 성과가 제일 커요. 1차 이후에는 이런 성과를 크고 작은 성과가 조금씩 있긴 했지만 이 정도의 성과를 거두지 못합니다. 사실상 그러니까 1차가 가장 큰 거죠. 자, 동쪽에서 이렇게 있을 때 서쪽에서도 일종의 십자군이 벌어집니다. 나중에 실제로 십자군 운동이라고 인정받아요, 교황으로부터. 서쪽 이베리아 반도죠. 서쪽 이베리아 반도의 지금 상황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누가 지배하고 있었어요, 이베리아 반도는? 네. 모라비트 왕조가 지배하고 있었어요. 네. 모라비트 왕조가 여기를 지배하고 있었고, 사실상 북쪽에는 이제 세력이 많이 쪼그라든 조그만 기독교 세력들만 여기서 이제 북쪽에서 이제 있었던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 지역 대부분은 이제 모라비트 왕조가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뭐 아프리카도 마찬가지죠. 이 아프리카도 상당 지역을 모라비트 왕조가 다스리고 있어요. 오늘 여기 무슨 나라입니까? 아프리카 이 서쪽에. 모로코, 그죠? 모로코. 이쪽에 모로코 있죠. 이 지역이 이쪽 문화입니다. 베르베르 문화가 아주 이제 크죠. 이쪽이 거의 근거지였으니까. 그래서 모라비트 왕조에 대항하는 북쪽의 작은 기독교 왕국들이 남쪽에 있는 이슬람 세력을 밀어내기 위해서 애를 많이 씁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레콩키스타라고 부릅니다. 예, 그 동네 말로 스페인어로 레콩키스타라고 부르는데 국토회복운동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1118년 12세기 초죠. 툴루즈 공유에서 모라비트가 점령하고 있던 사라고사 지역을 함락하기 위한 이 레콩키스타도 십자군 운동이다라고 공표를 합니다. 저 지역도 이슬람 세력으로부터 되찾기 위한 운동도. 그 결과 그렇게 공포를 하니까 서프랑크 왕국, 서프랑크 왕국 되게 많이 나서요. 동쪽으로 갈 때도 서프랑크 왕국 귀국들이었고, 이쪽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남쪽에서 여기 조그맣게 지들끼리 열심히 하고 있던 이 왕국들은 서프랑크 왕국 귀족들이 막 내려옵니다. 내려와가지고 힘을 막 보태주죠. 결국에 모라비트 왕국이 왕조가 여기서 버티지 못하고 점점점 후퇴를 하다가 결국에는 1147년 왕조의 문을 닫기까지 합니다. 그럼 이 동네가 그럼 어떻게 됐느냐? 이거는 다 사라지느냐? 그렇지 않죠. 왕조의 문만 닫아요. 사실 북아프리카 이 지역은 여전히 베르베르인이 중심이 된 무아이드 왕조라는 나라가 이 지역에 세워집니다. 무아이드 왕조가 이 지역을 사실 거의 그대로 이어받아. 아프리카 쪽의 이슬람 세력은 거의 그대로 이어받게 됩니다. 무아이드 왕조. 자, 다시 이제 동쪽으로 이제 조금 넘어가 보죠. 한편 이 시기에 1차 십자군 원정으로 만들어진 이 나라들을 보면,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변에 이슬람 세력으로 가득 찼는데 딱 떨어져서 세워진 그런 마치 섬과 같은, 육지 쪽의 섬과 같은 그런 나라들이었어요. 근데 정확히 얘기하면 사실 이슬람 사람들과 장사도 하고 할 건 다 합니다. 그냥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아무튼 그 정치적으로 또 종교적으로는 그렇게 이제 떨어지는 그런 외딴 섬 같죠. 그러니까 여기를 이제 계속해서 공격해 오게 돼요. 결국에 에데사 백국이 가장 먼저 망합니다. 에데사 백국이 셀주크에게 망해버려요. 이건 뭐 어쩔 수 없어요. 지원이 없으면 여기서 버티기 이건 사실 교두보 뭐 그런 입장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되니까 에데사가 함락인 에데사 백국이 망하고 나니까 다시 한번 십자군이 선포가 돼요. 교황 에우제니오 3세라는 인물이 제2차 십자군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클레르보의 베르나르도라는 인물을 보내가지고 유럽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설교를 하기 시작을 해요. 우리가 저 무지막지한 이슬람은 이 교도들로부터 우리 동족들이 나라가 망했다. 거기 있던 사람들이 학살을 당하고 어떻게 되고 뺏기고 막 철저하게 연설했는데 이 사람이 말을 진짜 잘했나 봐요. 네. 그래서 프랑스의 왕이었던 루이 7세와 독일의 왕이었던 콘라드 3세가 그럼 우리가 그것을 회복하러 가겠소 하고서 나섭니다. 당연히 이것들은 단순한 어떤 신앙심 때문에 나간 것은 아니죠. 신앙심만으로 나간 건 아니에요. 다른 이유도 있었을 거예요. 이 지역에 대한 어떤 이익권을 찾아온 생각도 있었을 거예요. 자, 그 즈음에 이렇게 2차 십자군 막 해야 된다라고 했던 즈음에 유럽에 아주 흥미로운 소식이 하나 들려옵니다. 뭐냐면
독일 남부의 위고라는 이름의 주교가 교황에게 보고서를 보내. 자기가 동방에서 들은 소문이 있다 하면서 그걸 모아가지고 보고서 형태로 꾸며가지고 교황에게 보내는데 그 보고서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 저기 먼 동쪽에 요하네스라는 이름의 사제이자 왕인 인물이 살고 있다. 사제왕이 살고 있다. 사제왕이란 말은 사제이면서 동시에 왕이란 이야기예요. 요하네스, 요한이란 얘기죠. 일명 사제왕 요한. 네, 사제왕 요하네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왕은 네스토리우스파 기독교를 믿고 있고 아주 힘이 강해가지고 페르시아 지역을 공격해서 큰 승리를 거뒀다더라. 우리가 지금 저 이슬람 세력으로부터 우리 성지를 뺏길 위협이 있는데 저 동쪽에서 저 사람들의 그 왕의 도움을 받는다면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보고서의 내용을 처음으로 보내. 이게 사제왕 요하네스와 관련된 역사상 첫 번째 기록입니다. 이 재밌는 기록이 이제 저기 동쪽에서 퍼져옵니다. 유럽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완전 뒤집힙니다. 그래? 뭐 그런 사람이 있었어? 우리는 안 뒤집히죠. 왜 안 뒤집힙니까? 우리는 왜 그런가 보다 할까요? 우리는 이미 그 동네에서 기독교가 명맥을 계속 이어가고 있음을 좀 알고 있기 때문인데 이 당시 서유럽 사람들 대부분은 그거에 대해서 생각조차 못하고 있었을 거라는 거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깜짝 놀라게 되고 아주 이슈가 됩니다. 쫙 퍼지면서 이게 아주 사회적 이슈가 됩니다. 근데 사실 서방의 동방의 교회라는 개념 자체는 예전부터 있긴 했어요. 예를 들어 인도의 교회 뭐 이런 것들. 이런 정설은 고대 교회부터 있긴 했었어요. 뭐 도마가 뭐 그 동네 갔고 무슨 그게 어디서 순교하고 뭐 살다 이런 얘기들은 나왔는데 이런 식으로 구체화돼서 이야기를 했던 것은 아주 흥미롭죠. 자, 아무튼 그러는 동안에 1949년 2차 십자군이 에데사를 탈환하지 못하고 결국 실패합니다. 에데사 백국을 다시 되찾으려고 했으나 실패하고서 다시 군대를 몰리게 되죠. 그 즈음에 사제왕 요하네스에 관련된 소문이 또 하나 퍼집니다. 뭐냐면 거기 보시면 당시 동로마제국 황제가 마누일 1세였는데 사제왕 요하네스가 마누일 1세에게 보내는 편지 해가지고 이게 공개된 형태로 사람들 사이에 퍼지기 시작했어요. 약간 조작의 냄새가 나기 시작하죠. 공개된 형태의 편지가 보냈는데 보면 무슨 내용이 있냐면 뭐 장황해요. 미사역으로 가득한데 내 나라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위대하고 내 힘은 얼마나 세고 우리나라가 얼마나 부자이고 근데 너네 나라는 얼마나 조그마한 얘인데 뭐 그러면서 하면서 되게 깔보고 무시하는 내용들로 이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내용 자체도 사실 뭐 가치도 없고 볼만한 의미 있는 내용도 없고 신빙성 자체도 좀 부족한데 그리고 동로모 황제를 깔보는 걸로 봐서 아마도 서유럽 사람들이 조작해낸 편지가 아닌가라고 이제 사람들이 추정을 하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당시까지도 이제 사제왕 요한에 관한 소문이 그냥 뻔의 보고서로만 끝나지 않고 사람들 사이에 널리 퍼져서 이런 조작된 문서까지 만들 지경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방에 있는 사람들이 인식이 이제 생긴 거죠. 지금 우리가 있고 여기가 우리 기독교 나라가 있고 그 동쪽에는 이슬람 세력이 있지만 그 너머를 가면 우리와 같은 신앙을 가진 기독교인의 강한 나라가 저 동쪽엔 있을 거야라는 생각을 이제 일반인들도 슬슬 갖게 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의식을. 그런데 이 시기에 이 이슬람 세력 가운데 새로운 나라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아이유브 왕조죠. 아이유브 왕조. 네, 맞습니다. 절대 안 잊어버릴 것 같죠? 네. 아이유브 왕조. 네. 이 아이유브 왕조는 쿠르드족 출신의 통치자가 다스린 나라입니다. 이제 점점 못 들어보던 나라들 많이 나옵니다. 쿠르드족. 요새 쿠르드족이 이라크, 이란, 지금 이제 터키 이 지역에 많이 살잖아요. 시리아에도 이렇게 살고 하면서 맨날 핍박받는 나라라고, 핍박받던 민족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지금 이라크, 시리아, 이쪽, 터키, 이란 지역까지. 쿠르드족 출신 중에 제일 잘된 사람이 바로 여기 나온 살라흐 앗딘. 살라흐 앗딘. 서방에서는 살라딘이라고 옮겼어요. 이 살라흐 앗딘이 왜 서방에도 유명해졌냐면 제3차 십자군과 직접 맞닿아서 싸웠던 인물인데 아주 용맹하게 싸웠어요.
당시 3차 십자군의 서방에 나왔던 3명의 왕 가운데 한 명이 리처드였어요. 리처드. 사자심왕이라고 불리는 사자심왕, 사자왕, 사자의 가슴을 가진 왕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만큼 용맹한 왕이라는 얘기죠. 이 리처드랑 이 살라흐 앗딘이랑 몇 차례 맞부딪혔는데 승부가 나지 않을 정도로 서로 아주 힘이 엄청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머물면서 서로 막 편지도 보내고 모두 서로 이렇게 뭐 선물도 보내고 할 정도로 우호를 다지면서 결국 3차 십자군 실패하고 돌아가거든요. 돌아가는 이제 리처드한테 살라흐 앗딘이 편지를 보내가지고 다음에 우리 좀 좋게 한번 남북회담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튼 이게 이제 나중에 그좀 이따가 나오는 일인데 살라흐 앗딘이 쿠르드족을 규합해가지고 자신의 새로운 나라 아이유브 왕조를 세웁니다. 그리고 이 아이유브 왕조가 파티마 왕조를 무너뜨리고 이집트를 지배하게 이르러요. 파티마 왕조의 수도가 이 시기에 카이로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파티마 왕조를 무너뜨려 버렸어요. 아이유브 왕조가. 그리고 파죽지세로 세력을 넓혀서 그 지도 보시면 이집트 전역, 그렇죠? 이집트 전역 그리고 아라비아 반도의 남서쪽 해안 지역을 쭉 따라서 여기 상당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여기 메카와 메디나가 있어요. 그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 북쪽으로는 뭐 시리아 지역, 더 북쪽 지역까지도 차지하게 된 거죠. 그러던 그가 1187년 예루살렘을 함락시켜요. 그래서 예루살렘 공국이 망해요. 예루살렘 공국이 망해버려요. 차근차근 다 망하고 있죠, 이 나라들이. 예루살렘이 다시 이슬람 세력의 손에 들어갔다는 소문이 서유럽에 퍼지게 되니까 예루살렘 되찾아야 된다, 예루살렘 되찾아야 된다 해가지고 3차 십자군이 만들어지죠. 마지막 페이지 보시죠. 그때 3차 십자군에 참여했던 인물이 잉글랜드의 사자왕 리처드, 프랑스의 필립 2세,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프리드리히 1세 바르바로사라고 불리는 바르바로사, 붉은 수염 나왔죠. 예. 근데 바르바로사는 가다가 말고 강에 빠져서 익사해서 죽고요. 나이가 좀 많아. 이게 이제 음모론이 좀 있어요. 이게 전쟁까지 나가려고 단단히 준비하고 왔는데 갑자기 찬물에 들어가서 수영하겠다고 뛰어 들어갔다 심장마비로 죽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게 뭐 독사를 당했다는 얘기도 있고 설이 여러 개 있어. 워낙에 여러 가지가 있어. 좀 너무 갑작스러운 죽음이에요. 근데 여튼 프리드리 1세 죽고 리처드랑 필립이랑 겨우 가가지고 카이로를 두고서 막 포위를 막 한참을 하는데 이게 함락이 안 되는 거야. 리처드 살라흐 앗딘이 되게 잘 막으니까. 그 즈음에 또 사자왕 요하네스에 대한 소문이 또 서유럽에 쫙 퍼집니다. 저쪽 서유럽의 지금 동쪽에서 요하네스가 우리를 돕기 위해서 지금 군대를 몰고 달려오고 있다라는 소문이 퍼져요. 아마 그러니까 십자군을 조작한 거겠죠. 우리가 이 싸움이 도대체 안 풀리니까 힘내서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함락시킬 수 있다라고 이제 사기를 보탰기 위해서 아마 조작해낸 소문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러니까 소문의 빈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거야. 이슬람 세력하고 막 싸우다 하는데 깨지지가 않는 거예요. 조금 성과를 얻다가 금방 잃어버리고 하니까 뭔가 다른 돌파구나 심리적 위험을 찾으려고 했는지 자꾸 사자왕 요하네스에 관한 이야기가 자꾸 반복이 됩니다. 근데 어떤 3차 십자군도 그렇게 실패를 했어요. 결국에 이집트에 함락 못 시키고 복귀를 하죠. 4차 십자군도 역시 이집트를 공격하기 위한 목적으로 준비가 됩니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4차 십자군. 숫자도 안 좋죠. 4자. 이 4차 십자군이 누가 주도했냐면 베네치아가 주도했어요. 베네치아. 이쯤 되면 이탈리아에 네, 지도가 이제 거의 동서방에 다 잘려가지고. 베네치아가 어디 있는지 아시죠? 네. 이 동네입니다. 그렇죠? 이탈리아는 이 시기가 되면, 아까 우리 전에도 계속 살펴봤겠지만, 특히 이제 북부 지역은 대대적으로 이 지역에 대한 어떤 강력한 힘을 가진 세력이 없어요. 교황령이 한 중북부 지역을 이제 교황령이 한 이 지역을 다스리고 있고, 이 남쪽은 누가 다스립니까? 노르만족이 다스리고 있고, 북쪽은 가깝게로 따지면 저기 북쪽의 신성로마 제국과 가까운데, 신성로마 제국은 사실 이 북이탈리아 지역에 대해서는 뭐 직접적으로 막 이렇게 강력하게 뭘 하지 못해. 그래서 북이탈리아 지역은 이 중세 시기에 되면 슬슬 각 도시 중심으로 뭐 피렌체니, 제노바니, 베네치아니 이런 도시 중심으로 세력을 뻗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이제 중세 르네상스까지, 이제 중세 후반 르네상스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아무튼 이 시기에 이 베네치아가 상업으로 아주 돈을 많이 모았어요.
이 지중해 무역의 한 절반 이상을 이 베네치아가 담당할 정도로 돈을 굉장히 많이 모았어요. 그래서 이 베네치아가 기획 십자군을 만듭니다. 일명 무슨 기획 부동산처럼 이 십자군을 기획을 해요. 해가지고 저 십자군 가만 보니까 여기 이 동네는 다 이교도로해서 사람 뭐 다 잡으면 다 노예로 팔아도 그것도 돈이 제법 될 거고 거기 있는 사람들 많이면 죽여도 상관없고 죽이면 오히려 뭐 칭찬받을 거고 뺏을 수 있는 건 마음대로 뺏을 수 있어. 이거는 같은 기독교 국가끼리 할 수 없을 만한 막대한 이권인 거야,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네. 이 전쟁은 돈 버는 일입니다. 사실 한쪽에서는 돈 계속 쓰는 거고 돈을 계속 쓴다는 건 누군가 걸 계속 공급해줘야 된다는 얘기니까 한쪽은 돈을 버는 사업이 있죠, 전쟁이. 그래서 베네치아가 이 십자군을 기획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한몫 좀 잡아보자. 전쟁이 한동안 좀 안 일어나는데 이거 한번 일으켜가지고 한번 돈 좀 벌어보자.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서유럽에서 막 그냥 여러 사람들 돌아다니면서 우리 십자군 운동 할 테니까 저기 성지를 되찾아야 되니까 우리 함께 모입시다 해가지고 막 군대를 모아서 동쪽으로 갑니다. 근데 가다 말고 이 지역, 헝가리 지역을 공격해서 막 약탈을 해. 갑자기 뜬금없이. 네. 헝가리 지역은 아무래도 동방교회랑 연관이 조금 더 강한 지역이었고 따지고 보면 이쪽은 소위 야만족 티를 벗은 지도 얼마 안 됐던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민족이거든요. 그 와가지고 거기로 공격해가지고 막 약탈을 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당시 교황 이노센티우스 3세가 13차 십자군에 참여한 분들 전부 다 파문이야 하면서 선언을 딱 해버리면 승리를 나가지고 지금 이슬람과 싸우러 가겠다 하면서 지금 같은 기독교 국가를 헝가리를 공격하는 게 말이 되냐 하면서 거기 사람들 다 파문했어요. 그런데 베네치아는 파문 하나도 안 무섭죠. 왜냐면 얘네들은 원래 신앙심이 없으니까. 네. 돈 벌러 지금 가는 건데 뭐 파문 오케이 우린 파문이야. 그래서 파문 십자군을 데리고서 계속 동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면 동로마 제국에 가서 콘스탄티노폴리스를 함락시켜요. 역사상 콘스탄티노폴리스가 함락된 게 딱 3번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콘스탄티노폴리스가 그 앞서서 오랜 이민족들의 공격에도 끄떡없이 버텨냈던, 그러니까 이 콘스탄티노폴리스가 함락된 게 역사상 딱 3번이에요. 근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지금 여기에 나온 십자군에 의한 함락입니다. 그때 제가 몇 번 나올 때마다 말씀드렸지만, 콘스탄티노폴리스 자체가 한국에서 이 산면이 바다고 육지 쪽으로는 아주 견고한 성이 쌓여있고 막 그렇게 말씀드렸었잖아요. 이거 어떻게 함락을 시켰냐면, 바다 쪽으로 들어가서 함락을 시켜버렸어요. 베네치아는 해상 쪽에 있어서 힘이 아주 농축돼 있던 그런 곳이었고 그런 세력이었기 때문에 해양 쪽은 상대적으로 성벽이나 그런 것들이 방비가 육지만큼 강하지 못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해양 쪽으로 들어가가지고 함락을 시키고 약탈을 하기 시작해요. 콘스탄티노폴리스를. 그래서 동족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함락돼서 최초로 약탈된 것이 바로 이 시기 1203년 콘스탄티노폴리스의 함락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동로마 제국이 망했어요. 수도가 함락이 되어버렸어요. 되게 뻘쭘하게 끝나버렸어요. 뭐 난리가 난 거죠. 그렇게 되니까 동방교회도 사라졌어요. 왜냐면 콘스탄티노폴리스 대주교가 동방교회 수장이었는데 황제도 죽고 대주교도 사라져버리니까 이 지역이 빈대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4차 십자군을 계기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다시 하나가 됩니다. 아주 아름답게 하나가 되죠. 네. 그렇게 되니까 교황 입장에서도 자기의 어떤 교구가 늘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나중 가서는 이것을 인정해요. 교황도 똑같아요. 결국 현실을 인정을 해요. 근데 이 사건이 동로마 제국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자존심 상하고 분개할 만한 그런 일인 거죠. 그래서 얼마 후에 다시 분열돼요. 그 사람들은 이제 영영의 서방교회랑 손 안 잡기로 이제 하죠. 하여튼 이 시기에 이제 그렇게 망하고 나서 그 지역을 어떻게 하냐, 라틴 제국이라는 나라를 세웁니다. 거기 지도에 보시면, 라틴 제국이라고 그 동로마 제국의 영토 가운데 그리스 중부와 동부를 중심으로 해서 라틴 지역이라는 나라를 세워요. 라틴 제국이라는 나라를 세워요. 그러자 동로마 제국의 왕족들, 귀족들이 우린 여기서 못 살겠다고서 사람들은 모으고 나가서
각각 자기의 나라를 세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서쪽의 에페이로스 공국,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소아시아 서쪽에 지난번에 제1차 십자군으로 셀주크 제국부터 되찾았던 이 소아시아 서쪽에서 이쪽은 니케아 제국, 그리고 저 북쪽에 트라페주스 또는 뭐 트라페준타, 그 준타는 그쪽 발음이고 트라페주스 왕 공국을 또 왕국을 꼭 거기다 또 하나 세웁니다. 그래서 세 개의 나라가 세워져 동로마 제국이 망하고 이 세 개의 나라가 다시 세워져. 그런데 얼마 후에 니케아 제국의 이 세웠던 나라의 왕이 누구였냐면 동로마 제국 왕실의 후손이었어요. 니케아 제국이 힘을 다시 되찾고 라틴 제국을 멸망시켜요. 그리고 콘스탄티노폴리스를 다시 함락시켜, 두 번째 함락. 그리고 거기에 동로마 제국이 부활했다. 동로마 제국의 부활을 선언한다. 이게 1260년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사실 이제 이쯤 되면 이 동로마 제국은 예전의 동로마 제국은 아니죠. 그냥 이름만 남아있는 사실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13세기 초중반까지 우리 같이 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